라이선스 마스터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4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에 있었던 수업에서부터 이어가지고 멀티미디어란 무엇인지 그리고 콘텐츠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제 다루는 시간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이번 수업에서도 이제 보면은 상당히 디테일한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멀티미디어 이제 개론과 같은 지식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아마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너무 기본적인 지식을 이제 보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제 다음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한번 우리가 이 내용을 좀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멀티미디어 정보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생성, 저장된다면은 멀티미디어 정보 간에 호환성이 결여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자책이 실제 이제 전자책이 보면은 2000년대 이전에도 존재는 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죠? 그런데 이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들도 그리고 민간 단체들도 큰 성과를 내지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이 플랫폼의 기업의 등장으로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코로나 팬데믹을 전후해서 시장이 크게 형성이 됐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어떤 컴퓨터 시스템에서 개발된 멀티미디어 정보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이 다른 환경에서 이용될 수 없다면 정보의 효용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와닿게 한번 설명을 더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었던 것처럼 2000년대 이전에 이제 일본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전자책이 만들어지고 다양한 형태로 해서 시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플랫폼이라고 그런 게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는 킨들이라는 디바이스가 있죠, 그렇죠? 그 장비가 있고, 한국에서도 보면은 뭐 교보문고나 영풍문고나 뭐 알라딘이나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해주는 혹은 공급해주는 그런 기업체에서 다루는 장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비들이 서로 어떤 기준원이나 포맷들이 서로 각기 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이게 2010년도쯤 해서 한국에는 EPUB이라는 파일 포맷을 해서 이것을 이제 공유를 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게 있긴 했었지만은, 그렇다고 영풍이나 혹은 교보에서 썼던 책이 뭐 다른 출판사에서 다른 뭐 이제 플랫폼에서 열어봐서 볼 수 있고 이렇게까지 호환성이 있지는 않았죠. 뭐 그런 식으로 호환이 될 것 같으면은 굳이 해당 플랫폼에서 책을 구입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 시장의 표준을 장악하기 위해서라도 장악이라보다는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각기 다양한 형태의 어떤 이제 장비들이 나오고 파일들의 형태가 나오고 하면서 표준이 안 잡혀 있었어요. 표준이 있긴 하지만 EPUB으로 나름대로. 그러다가 이제 어떤 형태가 났냐면은, 모든 사람이 이제 사업자가 생각했던 게 이 영업을 더 잘해서 이것을 시장 영향력을 이제 강화시키면은 이것이 표준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옆에서 그 상황을 지켜봤던 저도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건가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거냐? 결국에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고객이 왕이다, 혹은 뭐 고객이 민심이 천심이다, 그런 얘기했던 것처럼 전자책을 이제 컨텐츠를 소비했었던 이제 구매자 측에서 봤을 때 전자책을 이제 다양하게 보고 싶은데 전부 다 보면은 상황들이 너무 다양하고,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입을 좀 주저하고 있었는데 아예 플랫폼 기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 기업에서 저렴하게 어떻게 했어요? PDF를 가지고, PDF는 브라우저만 있어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컴퓨터만 있으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간단한 형태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자책에 대한 개념을 받아들이고 사용을 하겠죠. 근데 사실은 그 자체로는 전자책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 PDF는 그냥 문서 파일이거든요. 뭐 한글 같은 경우는 HWP 약간 그런 개념인데, 거기 약간 이게 흥미로운 건 이런 게 있습니다. 해당되는 PDF에서는 앞면이나 뒷면 정도 이걸 써놨어요. 이것은 전자책이고 이 내용을 함부로 복사를 해서 뭐 뿌리거나, 그죠? 다른 사람한테 주거나
뭐 도용을 하고 그러면은 그 저작권의 그 침해를 받으니 뭐 민형사상 뭐 처벌받을 수 있다, 뭐 벌금 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의 등장과 그 다음에 법이 그 법 체계, 그죠? 법이라는 어떤 강력한 시스템에 의해서 이 전자책 시장이 그 빠른 속도로 거대하게 한국에서 형성이 돼버린 거죠. 그 불과 한 10년까지 가지도 않고 한 5년, 8년 전만 해도 그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이나 혹은 이런 것들을 막 그 불법 다운로드나 이런 것이 판을 치고 막 문제가 많이 있었던 상황이 한국 시장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순식간에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은 놀라운 것 같습니다. 시장의 힘은. 그러면서 아, 법이 이런 식으로 작용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줬죠. 그런 형태로 해서 포맷의 통일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그 부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그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도 그렇거든요. 어느 한 게임 타이틀이 나오는데 그게 어느 특정 장비에서만 작동이 되는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가 있고 그것이 다양한 기기에서 작동이 될 때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그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죠. 그렇긴 하지만은 효용 가치가 떨어진 부분은 이제 그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서 외면당할 때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멀티미디어 정보를 생성을 하는데 많은 비용과 노력이 그 필요하기 때문에 멀티미디어 정보의 호환성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거죠. 자, 멀티미디어 기술이 발전하고 정보의 호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히 표준화 기술이 출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시장 참여자,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컨텐츠를 구매하는 고객들도 그렇고요, 이들이 그야말로 그 법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컨텐츠를 보호하려는 어떤 그 성숙한 시민 정신 있죠, 그렇죠? 이 여기 있는 사업자들이 그 어떤 수익을 확보를 해야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이해관계나 이런 게 잡혀 있을 경우에 시장이 성장을 하죠. 한국 같은 경우에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그 한 꽤 오래전에 우리가 이제 유행하는 그 유행가들 있죠. 그 뭐 이래서 팝송도 있을 수 있겠고 그 유행하는 이제 그 케이팝이나 이런 것들이 그 녹음 테이프 그 테이프 형태로 해가지고 보통 일반 이제 음반 판매하는 곳에서는 그 금액이 높게 나오는데 그런 리어카라죠, 끌고 다니는데 테이프가 그 저렴하게 해서 그 한국 이제 대중가요 음악이 이제 그 막 마치 그것도 이제 불법 복제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판매됐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그 정품 사용하는 쪽으로 이제 분위기가 바뀌고 그 다음에 그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면서 그런 어떤 그 이제 그 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그런 그 불법 콘텐츠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시장 참여자들의 노력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엔 쌓여서 지금 보면은 뭐 K-드라마나 뭐 K-컬처나 K-푸드나 이런 그 콘텐츠들이 한국을 넘어서 해외에서도 사랑받게 되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더욱 강화될수록 그 향후에 있는 문화산업 부분이 크게 이제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결국 이런 시장 성숙을 기반으로 해서 컨텐츠 제작자가 스스로 어떻게 된다? 창직의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창직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창업학원은 또 다르고요, 일반 취업학원은 또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새로운 기술들에 의해서 아까 제가 그 앞에 썼던 수업에서 보면은 그 이제 그 프롬프트, 그러니까 명령을 커맨드를 그 돈을 주고 판매하는 새로운 시장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이제 그 명령어만 집중적으로 만드는 분들도 있겠죠, 그죠? 그런 직업이 이제 새로 생긴 거죠. 이제 그런 형태의 있는 것을 보통 그 직종을 만들어냈다, 직무를 만들어냈다 해서 이제 창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직업들은요, 어떤 특정 역할을 맡아주고 거기에 대해서 뭐 월급의 형태든 프로젝트 형태를 가지고 일시불로 받든 간에
우리는 세금을 내고 혹은 4대 보험 같은 이제 보험을 내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런 형태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뭐가 된다? 직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기술들이 지금도 그렇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직업들은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길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결국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형태의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지식과 이론에 대해서 그 콘텐츠의 기획의 큰 부분을 또 이제 차지하고 있는 기술 부분을 우리가 또 이제 봐야 돼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봐보면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통신에서 절대 빠지지 않은 게 어떤 게 있냐면 바로 OSI라고 하는 그 계층이에요. 바로 OSI 7계층이라고 부르는데 이 OSI 7계층이란 것은 아마 지금 IT 쪽에 공부하신 분들이 이 수업을 이제 들으시고 계신다 그러면은 저게 왜 나오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너무 반갑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인터넷이나 네트워크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데이터가 이제 통신선로를 따라서 이동하게 돼 있거든요. 컴퓨터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컴퓨터에서부터 상대편 서버 혹은 상대편 컴퓨터에 도달하게 되는 그 전체적인 과정은 전부 다 이 OSI 7계층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격증 중에서 보면은 리눅스 마스터라든지 혹은 네트워크 관리사라든지 그다음에 정보보안 기사 산업기사라든지 전부 다 그런 어떤 정보를 다루는 그다음에 통신을 다루는 영역에서는 이 OSI 7계층이 무조건 들어가요. 근데 흥미로운 건 이런 게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이 컨텐츠조차도 사실은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네트워크를 활용을 하죠. 그래서 OSI 7계층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를 공부하시기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심리적인 부분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철학적인 부분,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은 이렇게 어떤 통신 기술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가 자격증상에서는 기사급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그 기사급에 해당이 되는 자격증이 그냥 기사를 급의 자격증을 주는 게 아니죠.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 알아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이제 감안을 하시고 이제 공부를 이제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 OSI 7계층을 보면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이제 1계층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제 여기 밑에 나와 있죠. 1계층은 데이터를 전기적인 신호로 이제 변환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물리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을 다루는 것이 이제 물리계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계층에서는 데이터 링크 계층. 이것은 인접한 두 노드를 이어주는 전송 링크상에서 패킷을 안전하게 전송해 준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면은 노드는요, 이게 통신 장비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들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지점, 노드란 건 하나의 지점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지점을 서로 연결해주는 전송 링크상에서 패킷이란 거는 보면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떤 이제 음악 MP3나 영상이 되는 MP4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전달이 되잖아요. 혹은 여러분들이 음악을 들으실 때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거 이제 하시면은 음악을 다운받다가 갑자기 막 로딩한다고 잠깐 멈추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대부분 보면은 컴퓨터 파일을 그냥 통째로 여기다 보내주는 게 아니고 이거를 다시 재조합을 해요. 통신선로상에서 잘 전달되게 그렇게 재조합된 데이터의 형태가 바로 뭐다? 패킷이라고 보시면 돼요. 용어상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전송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네트워크 계층인데 이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정보 주소를 찾고 확인 후에 전송 계층에 전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경로 설정 기능이 이 네트워크 계층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정보 주소를 찾고 확인 후에 전송 계층 전달 그러는데 정보 주소란 게 어떤 거냐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정보를 저에게 주세요라고 하는 클라이언트 IP죠, 그죠? 클라이언트의 클라이언트 컴퓨터 이제 정보를 이제 소비를 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컴퓨터를 보통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쓰실 텐데 거기에 대한 그 고유 주소가 있어요. IP라고 불러가지고 그쪽과 그 다음에 그 자료를 공급을 해주는 사업자 측, 그게 이제 보통 서버거든요. 그 둘이 서로 이제 각각의 주소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도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데요. 규칙 규약이라고 불러서 그런 프로토콜이 이제 설정되기 시작하는 게 이제 뭐냐면 네트워크 계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관련된 프로토콜이 오른쪽에 따로 딱 영역이 나와 있죠, 그렇죠? 거기에는 유명한 이제 프로토콜이 나오는데 바로 IP라는 개념이 나오죠. 인터넷 프로토콜이라 불러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윈도우를 설치하신 다음에 네트워크 쪽에 가면은 뭐 그 IP 넷마스크 가지고 쭉 써 있는 영역이 아마 그 설정 창이 뜰 때도 있을 거예요. 잘 이제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면은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 프로토콜들이 바로 네트워크 계층에 이제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서부터 이제 보시면은 4계층이 바로 이제 전송 계층이에요. 그래서 메시지 분할 재조립, 그리고 메시지 분할 재조립, 그다음에 보낼 데이터의 용량과 속도, 목적지 등을 처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과 이제 관련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관리를 하는 것이죠.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그게 이제 TCP하고 UDP 이런 프로토콜들이 여기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5번째 계층이 이제 세션 계층입니다. 이 세션 계층은 그 두 대의 기기 혹은 컴퓨터 또는 서버 간에 그 대화가 필요할 때 세션을 만드는 작업을 처리한다 그랬어요. 이 세션은 이제 우리가 이제 웹 개발할 때도 그 웹사이트 개발이나 플랫폼을 개발할 때도 이 세션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 이제 이런 것이죠. 어떤 특정 아이덴티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요. 여러분들이 쿠팡이나 혹은 이런 쇼핑몰에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그 장바구니 이제 물건을 선택하시면 장바구니에 등록이 되죠, 그죠? 그래서 페이지를 이동해서 결제를 하기 위해서 장바구니로 이동을 하고 장바구니 들어가셔가지고 카드 결제나 이런 거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거 생각해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물건을 사서 장바구니를 그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 이렇게 여러 페이지를 이동을 하는데 어떻게 나에 대한 정보가 계속 유지가 되지? 라는 거죠. 그죠? 이제 그렇게 어떤 그 개인에 대한 정보와 개인에 대한 아이덴티티에 대한 것들을 실시간으로 관리를 해주고 그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게 바로 뭐다? 세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션에 대한 것들을 이제 다루고 관리를 해주는 것이 바로 뭐다? 세션 계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표현 계층. 응용 프로그램이나 네트워크를 위해 데이터를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안을 위한 암호화나 복호화, 효율적인 전송을 위한 정보 압축 등을 이제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표현 계층이고, 그다음에 응용 계층이란 거는 이제 엔드 유저죠. 최종 사용자에게 가장 가까운 계층이 바로 응용 계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와 직접적 상호작용을 한다 그랬는데 예로 든 게 바로 뭐냐면은 크롬 브라우저죠, 그죠? 크롬이나 사파리, 이건 이제 애플에서 쓰는 브라우저가 이제 사파리죠. 그런 것이나 오픈 소스에는 파이어폭스 같은 브라우저들이 바로 응용 계층에 이제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그 유명한 HTTP. HTTP를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런 게 있나? 라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잘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웹브라우저를 실행하셔서 여기 주소창 있죠? 뭐 여기다가 주소창에다 네이버닷컴 입력하기도 하는 그 창 있잖아요. 브라우저 위에 있는 거.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네이버닷컴을 입력하시기 전에 앞부분을 보시면은 이게 HTTP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조금 이제 공부를 하시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앞에다가 http://하고 웹 주소를 이제 URL 주소를 이제 입력을 하죠. 이 HTTP가 바로 이 응용 계층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이제 서버로 서비스를 해주는 서버로 이제 접속하기 위한 주소를 도메인을 이제 입력을 하고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데요. 이 응용 계층은 웬만한 서비스하고 관련된 것들이 이게 이제 많이 이제 연결이 되다 보니 또 여기에 관련된 프로토콜도 종류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HTTP, SMTP는 이메일 쓸 때 이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FTP는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받으려고 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텔넷 일종의 이제 네트워크로 해서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를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혹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이런 프로토콜들이 다 이쪽에 이제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그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대한 얘기들을 다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건데, 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규칙이나 절차들, 프로세스라 하죠, 그죠? 이런 절차 등을 모아놓은 하나의 규칙 혹은 약속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단 하나의 파일이나 몇 개의 코드를 가지고 단순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차들, 그 어떤 목표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달성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뭐다?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에 이게 통신 쪽 공부를 진행을 했었을 때 프로토콜이라는 게 개념이 안 와닿았었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컴퓨터 파일이나 코딩을 한다는 것은 어떤 요리를 할 때 당근 껍질을 벗긴다라든지, 그죠? 뭐 사과를 씻는다라든지 이런 정도라 하나의 곡소적인 거라면은 어떤 레시피처럼, 그죠? 뭐 탕수육을 만든다, 그죠? 혹은 이제 뭐 피자를 만든다 할 때 보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동작들과 작업들과 재료들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체계와 시스템 이런 것들이 바로 레시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거와 같은 것들이 바로 뭐다? 여기서는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요소, 프로토콜의 요소에 보면은 구문이 있고, 그 다음에 순서, 타이밍이 있고, 그 다음에 시멘틱이라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 프로토콜의 구성 요소들이에요. 그리고 통신 프로토콜의 이제 기능을 이제 살펴보면은 오류를 제어하거나, 오류는 이제 작동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작동이 안 되거나 잘못된 신호가 껴 있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제 오류 제어인 거죠. 그리고 흐름 제어에 대한 것들, 어떤 것이 이제 먼저 이제 실행이 되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제어해 주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연결 제어는 서로 이제 망이 서로 간에 연결된다든지 이제 그런 커넥트에 대한 것들 제어를 해주는 것이 이제 프로토콜의 기능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렉이라 부르죠. 게임들, 온라인 게임들 각각 하다 봐보면은 이제 그런 이제 밈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제 하긴 하는데, 어떤 캐릭터가 앞으로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공중이 허공에 떠서 벽을 보고 막 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는 바로 뭐예요? 이제 네트워크가 작동이 되면서 프로토콜과 관련된 어떤 이슈에 의해서 이 게임 캐릭터가 제대로 동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자, 포트 번호를 보면서 프로토콜에 대한 또 다른 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TP를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간단하게. 자, HTTP는 뭐에 대한 약자면은 하이퍼 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 불러가지고, 인터넷에서 하이퍼 텍스트 문서를 교환하기에 사용되는 통신 규약이라는 거죠. 하이퍼텍스트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매 순간 활용하시는 바로 웹사이트, 웹페이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웹페이지를 이제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상에서 이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바로 뭐다? HTTP와 관련이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통신상에는 포트 번호 이제 80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웹 개발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이 통신 포트 이제 설정을 해요. 그래서 지금 해당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일종의 아이디 혹은 통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웹 개발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까지 이 HTTP가 얼마만큼 관여가 되는지 우리 삶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네이트나 이런 사용을 하시게 될 때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서비스를 처음에 활용하시기엔 어떻게 해요? 회원 가입을 하시죠. 자, 회원 가입을 하는데, 그때 이제 봐보면은 여러분들이 페이지에 가셔서 이름하고 이메일하고 핸드폰 번호하고 여러분들의 정보를 넣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전송 버튼 누르시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개의 정보들을 하나의 페이지에 모아서 해당 서버에다 전달하는 이런 것을 보면은 이제 POST라고 해서 포스트 방식의 정보 전달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런 형태가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이제 우리가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을 할 때 단어를 집어넣고 검색 버튼 누르시죠, 그죠?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에 어떤 페이지가 연결이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검색 키워드를 넣었었던
그거에 관련돼 있는 검색 결과를 보여줘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과연 그 페이지는 어떻게 나온 걸까? 그죠? 자,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정보를 입력을 하시고요. 그죠?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가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나 PC 같은 경우에 뭐 오늘의 날씨 혹은 날씨라고 키워드를 만들고 이렇게 검색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날씨라고 하시고 검색 버튼을 누르고 다음 페이지로 바뀐 다음에 주소창을 한번 봐보세요. 주소창을 봐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검색할 때 넣으셨던 그 글씨가 주소창 끝에 이렇게 뭐 날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소창에 표기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다? 그런 형태로 하는 게 바로 get 방식, GET라고 그러죠. get 방식의 정보 전달 형태라 보시면 돼요. 근데 이 get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주소창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검색 키워드를 넣은 다음에 검색 버튼을 누르셨는데 이 여러분들이 찾고 싶은 단어를 결국엔 뭐예요? 이 단어를 브라우저 해당되는 포털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애를 찾아주세요라는 명령을 넣으신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령이나 요청을 그 브라우저한테 혹은 그 서비스 네이버나 혹은 이런 인스타 이런 데다가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요청이 어디로 올라가면은 그 구조가 어떤 메커니즘이 되게 재밌는 게 어디로 올라가냐면은 멀리도 안 가고 바로 이 주소창으로 올라가요. 주소 표시줄로. 그래서 주소 표시줄로 가서 이게 명령어의 형태를 잡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형태를 잡은 다음에 그 결과를 누가 받은 다음에 그 밑에 화면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네이버와 같은 그런 서비스가 그 검색에 대한 명령의 결과를 브라우저 아래쪽에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은연중에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서비스를 쓰시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get 방식으로 명령을 계속 내려오셨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써오셨죠. 그죠? 왜 그러냐? UI가 직관적으로 돼 있잖아요. 찾고 싶은 거 요 안에 넣어가지고 검색 버튼 누르라고 검색이라 써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어떤 거냐면은 get 방식과 포스트 방식은 사실 바로 뭐예요? 이 HTTP 안에 있는 정보 전달 방법, 메서드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어떻게 된 거예요? 수십 번, 수백 번, 수도 없이 바로 뭐예요? 이 HTTP 프로토콜을 활용하고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명칭이나 혹은 이런 것들, 번호나 이런 것들 보면은 우리는 되게 낯설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약간 표현이 좀 독특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가족만큼이나 그죠? 혹은 그 이상으로 우리한테 연결이 됐었던 개념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TTP는 그런 것이다. 그 밑에 SMTP라는 게 있습니다. 이 SMTP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메일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SMTP는 인터넷 전자메일을 주고받을 때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SMTP는 이제 이메일하고 관련이 됐어요. 그래서 이메일을 전달할 때 주고받을 때라는데 실질적으로 SMTP 같은 경우는 전달의 정보안이 관여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봐보면은 POP에서 POP3라든지 그런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메일 받을 때 도움을 주는 프로토콜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메일은 독특하게도 전달할 때하고 받을 때 프로토콜이 서로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TFTP는 이제 여기에는 보면은 이제 비신뢰성으로 해서 데이터를 이제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낼 수 있는 송수신하는 기능에 대한 프로토콜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래요. 이런 인증을 하지 않는 형태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이제 빠르다는 이제 특징을 갖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FTP에서 이제 봐보시면은 앞에서 TFTP 얘기가 나왔긴 했는데요. 이 FTP 같은 경우에를 사실 좀 많이 써요. 그래서 이 FTP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불러가지고 우리가 호스팅 서버나 이런 서버를 우리가 구축하게 되면 거기다가 파일을 업로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웹하드라는 서비스 아마 아실 거예요, 그죠? 이 웹하드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파일을 저장을 업로드를 했다가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할 때 다운받아서 쓰는 형태로 돼 있죠, 그죠? 바로 웹하드가
상용화되어 있는 FTP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웹아드를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내가 원하는 관계자나 고객이 거기서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일종의 FTP라 보시면 되겠고, 뭐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보면은 뭐 구글 드라이버나, 그죠? 구글 드라이브나 혹은 다양한 서비스들 중에 보면은 다른 컨텐츠 없이 파일만 업로드하고 내리는 그런 서비스들은 사실은 FTP와 관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텔넷. 자, 멀리 떨어진 컴퓨터에 연결해 이쪽 컴퓨터를 그쪽에 연결된 터미널로 만들어주는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걸 텔넷을 보면서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 별로 쓸 일이 잘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많은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통신 서비스들 중에 봐보면은 그 전화가 잘 안 되거나 인터넷이 안 될 때 원격으로 제어를 해가지고 해당 컴퓨터를 AS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 아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긴 한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기본으로 돼 있으니까 딱히 서비스화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알기로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바로 원격으로 제어를 해주는 것들이 있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쪽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를 가지고 그 사용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보통 다 텔넷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컴퓨터를 잘 다루는 분들을 봐보면은 본인의 그 자택에 있는 컴퓨터를 그 언제든지 가동을 시켜요. 가동을 시켜가지고 있고, 그다음 요즘에는 전용 회선도 그 가격이 저렴하게 나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의 서버를 나만 사용하는 서버를 하나 구축을 해서 외부에서 그 내가 이제 그 가벼운 그 용량이 얼마 안 되는 그전 통신은 되는 노트북으로 해서 내 노트북으로 내 집에 있는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그래서 자원을 이제 뭐 다운 받는다라든지 그런 식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누구 가지고 하는 거예요? 바로 텔넷 가지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컴퓨터를 활용하시는 기술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서버를 다루거나 뭐 리눅스 같은 그런 이제 그 운영체제 활용해서 서버를 다루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다루시게 되면은 그 실생활의 어떤 그 삶의 어떤 그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보면은 급성장을 해버리고 그 많은 좀 차원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변화, 어떤 그 비즈니스 확장 같은 것들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DNS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 불러서 이건 우리가 정말 많이 쓰죠. 네트워크에서 도메인이나 호스트 이름을 숫자로 된 IP 주소로 해석해주는 TCP/IP 네트워크 서비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어떤 거면 이렇습니다. 사실은 컴퓨터는 그 사람의 말 그게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 서비스 쓰실 때 네이버닷컴, 뭐 구글닷컴 이런 식으로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의 글씨로 해서 그 서비스의 이름을 그 주소창에다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누르거나 그죠? 검색을 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화면 나오죠. 근데 컴퓨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텍스트를 보통 이걸 문자 자료 스트링이라고 부르는데 STRING에서 스트링이라고 부르는데 요거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컴퓨터는 구분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에요. 데이터로 다루긴 하지만 근데 이것을 컴퓨터가 쓸 수 있는 형태로 바로 어떻게 된다? 숫자로 전환해 줘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얘는 IP 주소라고 부르는데 그 여러분들이 가끔씩 주소창이나 이런 걸 보다 보면은 그 글씨가 아니고 막 숫자로 써 있는 경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연히 어떤 상황에 도달했을 때 보면은 그게 숫자가 뭐 210. 뭐뭐점 이렇게 딱 써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게 IP 주소예요. 해당 서버에 대한 거. 근데 그 여러분들이 네이버닷컴처럼 글씨를 넣은 다음에 이게 해당 서비스로 접속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썼지만은 이 브라우저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해당되는 그 서비스의 그 IP 주소로 변환이 돼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변환 작업을 누가 해주냐면 바로 DNS가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일종의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고 불러가지고 여기 있는 그 글자들을 숫자로 전환해줘요. 그래서 해당 서버로 접속하고 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SSL 같은 경우는 어떤 거면은 HTTPS에서 사용되는 암호 프로토콜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넷스케이프사에서 개발했고
응용 계층과 전송 계층 사이에 위치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보안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암호나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HTTPS 같은 경우는 Security라고 불러가지고 역시 이것도 보안에 관련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HTTP에서 조금 더 앞에서 얘기했던 그 HTTP에서 보안을 강화한 게 바로 뭐다? HTTPS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되게 이제 그 익숙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왜냐? 그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그러니까 브라우저를 실행시키시고 그 뭐 트위터 X나 아니면은 그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한번 주소를 넣어 보세요. 그러면은 맨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색깔이 그 주소창이 그 색상이 녹색 형태로 쫙 바뀌면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HTTPS라고 딱 써 있어요. 자, 왜 이 인스타나 페이스북은 HTTP가 아니고 HTTPS로 되어 있냐면은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글로벌 서비스는 전 세계 사람들의 정보를 담고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안에 들어있죠. 그럼 어떻게 하나요? 크래커들이 노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전 세계적인 그 다양한 형태의 크래커들이 공격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HTTP가 아니고 HTTPS의 형태로 해서 이 지금 그 도메인 주소를 이제 그쪽에 있는 그 시스템을 이제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한국에 있는 서비스들 뭐 쇼핑몰 이런 데 보면 HTTPS로 안 돼 있던데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해당되는 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그 기업체에서 HTTPS가 되기 위해서 이제 보면은 그 보안 서버 시스템하고 이거 다 달아야 되거든요. 설치를 하고 세팅을 해야 돼요. 그 돈이 그래도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비용을 들여가지고 보안을 강화한 경우에는 HTTPS라고 써 있고 그게 아니면 일반적인 HTTP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메이저한 서비스들은 다 HTTPS로 다 돼 있고요. 그게 그런 형태로 보안을 유지를 해야 된다고 국가에서는 보통 정하거든요. 어떤 기준안을. 그걸 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전송 계층에 앞에서 우리 잠깐 언급했던 TCP가 나왔습니다. 이건 IP 프로토콜 위에 연결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송 계층 프로토콜을 얘기를 해요. 약간 좀 기술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이 데이터를 그 세그먼트, 그래서 패킷으로 단위로 나눠서 전송하는 게 바로 TCP 영역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그 서로 이제 전송이 될 때 긍정 신호, 부정 신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 나오는 개념이 바로 이것이죠. 신뢰성 있는 통신을 위해서 최초 접속할 때 3위 핸드쉐이크, 이제 악수라 하죠. 악수. 핸드쉐이크를 수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전문 통신 분야를 깊이 들어서 나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통신에서 우리 보면 이런 거죠. 전화기를 우리가 쓸 때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무전기를 할 때 이런 얘기하죠. 누구누구 오버 말한 다음에 끝에 자기가 이제 말이 끝났다라는 표현으로 어떤 말을 그 특정 이제 그 단어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얘기 듣고 이쪽에서도 그 대화를 그 데이터를 전송하죠. 그게 이제 무전기 같은 경우에 단방향으로 할 때는 그러는데 양방향으로 서로 이제 전화를 할 때는 서로 막 얘기를 하면서 그 통화의 어떤 그 흐름을 서로 간에 제어를 하잖아요. 그죠? 마치 그것처럼 네트워크도 어떻게 되면은 서로 이제 그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일종의 이런 어떤 그 제어 흐름에 대한 제어를 하면서 약속의 체계를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보통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UDP가 나오는데 UDP는 비연결지향 파일 전송으로 신뢰할 수 없는 통신 서비스 제공. 자, 신뢰를 할 수 없다고요? 신뢰할 수 없는데 이걸 왜 써요? 이러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신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인증에 대한 개념은 아니고요. 이제 이 데이터 전달을 할 때 스타일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 TCP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메일이나 어떤 그 인증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이런 그 서비스를 할 때 TCP를 이제 많이 사용하게 돼 있고 UDP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디서 쓰냐면요.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거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음악이나 영상이 나오다가 가끔씩 느리게 될 때도 있죠. 막 그 데이터가 안 나올 때도 있죠, 그죠? 그러다가 다시 음악이 똑바로 나오고, 바로 이런 것들을 바로 뭐예요? 그 신뢰할 수 없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극단적으로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래서 보통은 스트리밍 음악은 뭐 끝까지 잘 나오죠, 그죠? 영상도 잘 나오긴 하는데 UDP의 특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어디에 도달해야 돼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도달 지점이 그 지점이 있으면 거기다가 데이터를 던지고 보는 전달해 주는, 그죠? 빨리 보내고 보는 이제 그런 형태의 서비스에 적절한 게 UDP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프로토콜의 이제 스타일이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에서도요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은 그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공공의 그 이제 그 어떤 그 메일이나 편지나 그 메시지를 전달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느 날짜까지 법정에 출두하시오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요청들에 대한 것들이 그 어떻게 법이 돼 있냐면은 메일이 그 사람이 열어보지 않아도, 그죠? 열어보지 않아도 그 법원으로부터 이메일이 전달이 돼서 해당되는 이메일이 그 서버에 저장이 되면 그때부터 그 법 문서는 효력을 발휘한다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본 적이 없는데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어떤 부인 봉쇄 같은 경우는 내가 안 받았습니다라고 이제 그 거부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이긴 한데 그건 좀 다른 그 개념인데요. 그 이제 법에서도 이메일을 다룰 때 이렇게 특정 사람한테 보냈었을 때 이게 언제 그 효과를 발휘하고 그리고 어떤 형태로 뭐 메일을 보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가 있어요. 잘 잡혀 있고 이런 식으로 받는 사람이 명확하게 어떤 그 인증이나 혹은 이제 법적 영향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거의 그런 경우는 TCP하고 관련이 있다 보시면 돼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자, 그리고 MQTT, 사물통신, 사물인터넷과 같이 대역폭이 제한된 통신 환경에 최적화하여 개발된 푸시 기술 기반의 경량 메시지 전송 프로토콜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MQTT 같은 경우 이제 이게 사물인터넷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인터넷은 인터넷인데 사물인터넷이 뭐예요?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흥미로운 부분은 이렇습니다. 4차 산업 관련된 기술들이 지금 그 2017년, 2018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폭발적으로 늘어났었죠. 그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봐보면은 정보 기술들이 그때 이제 그 많이 나왔었고 각각의 기술들이 사회에 변화 이슈를 많이 일으켰었어요. 그래서 생각 이상으로.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인공지능이나 이런 그 뭐 챗GPT와 같은 것들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제 4차 산업 그 기둥 기술 중에 사실 하나거든요. 그리고 그 가상 화폐 혹은 가상 자산 투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좋은 그 어떤 그 이야기들도 있지만은 뭐 투자 실패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들도 사실 비트코인하고 관련된 건데, 그러니까 블록체인 정확히 얘기하면은 블록체인하고 관련이 된 건데 그것도 역시 4차 산업 관련된 기술이죠. 근데 그런 다양한 기술들이 나왔고 사회적으로 흡수가 됐고 받아들여졌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조용하게 산업계에 들어와 가지고 안착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한테 어필이 된 기술이 바로 그 중 하나가 바로 IoT라고 불러서 사물 인터넷이에요. 사물 인터넷은 기존에 있던 인베이디드 장비들이라 불러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처럼 작은 형태인데 그 해당되는 하드웨어가 그 데이터를 발생을 시키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미래 예측을 한다든지 빅데이터 기술 가지고 미래 예측을 하든지 아니면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이것을 이제 그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제 그 방향성을 좀 설계를 하거나 그다음 기획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런 데이터들을 형성해주고 관리해주는 것이 이제 사물 인터넷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에 보면은 은근히 잘 녹아 있어요, 이 기술들이.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그 밥솥이라 하죠, 밥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자택에서 굳이 안 누르고 어떻게 했어요? 전철이나
혹은 비행기에서는 통신 못 쓰죠, 그죠? 비행기 말고 뭐 차나 혹은 이동을 하시거나 걸어 다니시거나 혹은 특정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나 이제 1시간 반 후에 집에 도착을 하니까 그 사이에 그 밥이 완성이 되도록 해야겠다면은 앱을 실행해서 그래서 버튼을 설정하면은 그 밥이 완성이 되는, 그죠? 혹은 요리가 완성이 되는, 그리고 스타일러도 요즘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옷을 거기다가 미리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앱을 가지고 실행하면은 스타일러가 작동이 돼 가지고 그 이제 바지 주름 같은 거라든지 옷이 쫙 세팅이 되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어떤 거냐면 사물 인터넷이라 할 수 있겠죠. 관련된 그 장치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 요즘에 그 길에 보면은 그런 거 있죠. 그 킥보드, 여러 가지 그 업체에서 그런 이제 서비스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사물 인터넷 장비예요. 그래서 이제 그 특정 장소에 가면 이상하게 그런 그 킥보드들이 많이 있고, 어떤 장소에 가면 그 킥보드들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이걸 어떻게 그 사람들이 많은 장소를 알아냈을까? 이 업체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간단합니다. 왜냐? 처음에 어느 정도 장비들을 듬성듬성 이렇게 넣은 다음에 그 이 장비들이 사용이 되면은 그 데이터가 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의 서버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의 이쪽에 사용자가 많다. 그리고 사용자가 어느 순간 늘어났다가 줄어든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요즘에 보면은 개인 그 배달 서비스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킥보드나 혹은 강남이나 어떤 도심 지역에서는 그 공유 킥보드가 아니고 공유 오토바이도 제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이터들을 기업체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어느 지역에서는 요만큼 킥보드 장비를 여기 놔두고 어느 지역에서는 이만큼 이렇게 많이 모아놓고 하면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겠다는 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비들이 다양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그 사물 인터넷 관련돼 있는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MQTT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밑에 이제 보면은 RMP라고 보겠습니다. 비신뢰성 데이터그램 서비스를 그 기반으로 논리적 링의 형태로 제어 구조를 만들어 패킷의 도착 순서를 그룹 전체에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신뢰성을 제공한다 했었는데, 이 RMP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전달하거나 그다음에 이것이 도착했을 때 이것들의 어떤 그 배치나 이런 도열들을 이제 그 관리를 해주는 그런 프로토콜이라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외부적으로 어떤 특정 서비스에 전면적으로 지원해주는 프로토콜이 있는가 하면은 그 뒤에서 그 또 다른 시스템을 관리하거나 도와주는 프로토콜들도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봐볼게요. 이번엔 네트워크 계층의 RPSec라는 건데 인터넷 프로토콜 세큐리티라 불러서 보안 프로토콜인 거죠. 그래서 IP 그 인터넷 프로토콜에다가 보안을 추가시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프로토콜이 있으면 이것을 래퍼라 불러가지고 이제 감싸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것을 그 강화시켜주는 형태의 프로토콜도 있고, 저 뒤에서 지원해주는 프로토콜도 있고, 다양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밑에 보시면은 ICMP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인터넷 제어 메시지 프로토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IP 프로토콜의 약점을 이제 보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그 유닉스 트레이스 루트, 윈도우즈 그 트레이스 루트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프로토콜이라는데, 여기에서는 이것이 이제 뭐 다른 계층으로 이제 그 데이터를 전달할 때 이것이 안전하게 갈 수 있게 여러 가지 그 코드나 어떤 설정들이 추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ICMP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쭉 내려가면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POP3가 나와요. POP3 IMAP라고 하는데 이건 이메일하고 관련된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그 POP3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그 이메일을 받는 것과 관련된 프로토콜이고요. IMAP는 이건 멀티미디어. 여러분들 그 메시지 보면은 단문 메시지 많이 쓰시는데 장문 메시지 같은 것들이 있죠. 그게 이메일에서도 비슷한 것들이 있거든요. 딱히 장문이라기보다는 그게 이제 그 멀티미디어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형태의 이메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과 관련된 게 IMAP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기타 프로토콜 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UDD라 불러서 Universal Description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웹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웹 서비스의 정보를 등록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레지스트리는 보통 레지스트리한 단어 자체가 나오면은 사실 이제 그 정보를 이제 관리해주고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그런 것과 관련된 게 레지스트리인데, 이런 그 서비스들에 대해서 관리해주는 그 데이터들의 모음들을, 이런 것들에 대한 표준이 UDD라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밑에 보시면은 몇 가지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NAT는 사설 IP 주소를 공인 IP 주소로 바꾸는데 상대는 통신망의 그 주소 변환기라는 거죠. NAT 같은 경우에 봐보면은 윈도우에서도 네트워크 설정할 때 보면 NAT라는 그 관련된 영역이 나와요. 설정하는 게. 네,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자, 이제 보시면 CDMA라고 있는데, 이거는 군용통신에서 이용이 되었던 대역 확산 방식을 이동통신에 이용한 방식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 디지털 셀룰러 전화에 채택해서 실용화된 기술이다 그러는데, CDMA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핸드폰으로 해서 이제 그 사용됐던 그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역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멀티미디어가 없었나? 그렇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은 그 스마트폰이 워낙 이제 그 컴퓨터를 그대로 담아놓은 그 정도로 이제 그 고성능의 그 이제 통신 장비라는 그 이전에 썼었던 그 폴더폰들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2000년대부터 그 아이폰이 나오기 전인 2007년, 2008년 그 이전에 그 사이에는 그 긴 시간 동안 그런 그 폴더폰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보통 우리가 싸이월드 그런 감성이나 해가지고 벨소리도 막 나오고 게임 간단한 게임도 되고 픽셀 내가지고 이쁜 그림들도 뜨고 했던 거 있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이 바로 폰에서 나타난 멀티미디어 기능들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 핸드폰 벨소리도 다양하게 할 수 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폰 나오기 이전에도 사실은 멀티미디어 서비스들이 없지는 않았어요. 근데 대신 이제 자원의 한계들이 좀 많이 썼죠. 그리고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폴더폰이나 이런 폰을 이렇게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했던 폰을 가지고 인터넷을 하면은 그 전화비가 엄청 많이 나왔었죠, 그죠? 이제 그런 그 당시 이제 상황들이 있긴 있었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멀티미디어 공부하실 때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스마트폰만 보시는 게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것들은 어떤 장비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공부하실 때 조금 더 이제 그 광범위한 영역으로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다양한 프로토콜과 기술들을 살펴봤는데, 앞에 있는 컨텐츠와 좀 이론과 지식 부분하고 달리 좀 딱딱하고 약간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있는 것들을 다뤘다 생각해서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실 때는 한 3회독 정도 한다. 그리고 막 암기하려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면서 3회독 한다라고 부담 없이 공부하시면은 이것들이 그 여러분들 생활에 이미 녹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거나 기억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지금 다양한 것들을 공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